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경제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본격 미국 주식 라이브쇼 한밤의 비주라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다영입니다. 네, 저는 오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미국 행정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을 만난 이후에 H20의 중국 수출에 대해서 이 통제를 좀 약화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일주일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미국 행정부, 미국 상무부에서 이 H20의 중국 수출과 관련해서 통제를 강화하는 그런 공지를 냈다고 엔비디아에서 오늘 새벽에 공고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입을 손실은 약 5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엔비디아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뿐만이 아닙니다. AMD도 MI308 칩셋에 대해서 똑같은 조건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과의 이 관세 관련된 무역 전쟁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낮 시간에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 245%라는 숫자가 또 발견되면서 상당히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블룸버그에서는요, 중국 측의 입장도 간접적으로 전해지긴 했는데요. 이 미국이 중국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관계자의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풀이장을 보시면 엔비디아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맥7, 지금 엔비디아가 7% 빠지는 풀이장을 지나면서 상당히 불안한 반도체 섹터의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풀이장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엔비디아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을 중심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이 1.8%까지 낙폭을 키워내고 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1% 이상의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7%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뉴스도 있겠습니다만 ASML의 실적도 아쉽게 발표가 되면서 세미컨덕터 내에서 대부분의 종목들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M7 종목들 모두 빨간색으로 풀이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2%, 메타도 2% 이상의 약세, 애플도 1.6%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파이낸셜 섹터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호조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실적 발표와 프로그레시브가 2.8%가량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넘어갔네요. 죄송해요. 지금 엔비디아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GE버노바 같은 종목들이 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 에너지단에서는 초록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컨슈머 디펜스 안에서는 식음료가 오늘 조금 초록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코스트코와 월마트가 약보합권이고요. 인더스트리얼 안에서도 로키드 마틴을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 하락 권역에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실적을 발표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6%대 상승, 델타도 함께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약세가 예상되고 있는 풀이장입니다. 네, 어제 장도 이제 하락 마감을 했던 3대 지수였는데 하락 마감한 이후에 애프터장 시간대에 엔비디아의 H20 수출 통제 강화 소식이 나오면서 상당히 불안한 그런 애프터장을 보였고요. 오늘 대의장에서도 계속해서 빠지는 반도체 섹터를 볼 수가 있었는데, 역시 풀이장 들어오면서도 이제 본장을 앞두고 현재 엔비디아 풀이장에서 104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투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ASML의 실적이 이번에는 또 옳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시간은 옳게 나왔어요. 시간은 옳게 나왔죠. 네, 버튼을 실수를 하진 않았는데 네. 숫자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의 수주량을 보여주지는 못했고, 이것이 바로 반도체 섹터의 이 칩 수주량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센티멘트 전반적으로 가져가는 모습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금 상승으로 좀 반전이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4.325%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국채에 대한 흐름 계속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캇 베센트 장관이 오늘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를 또 진행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10년물 국채를 판 것은 중국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언론들이 분석한 바로는 미국의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팔았다, 이런 소식이 또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이 투심 자체가 굉장히 약화되는 최근의 흐름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오늘 국채 금리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도 62달러 선으로 다시 한번 1% 이상 점프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부 텍사스 원유가 62달러, 숫자가 뒷자리가 바뀐 것이 실로 오랜만인데
일단은 UBS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올해 이 원유 수요에 대해서는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측면의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또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금값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3,300달러를 돌파한 금 가격인데요. 트로이 온스당 3,320달러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불과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던 시기에만 샀어도 지금 업사이드가 네. 수익률이 20%는 됐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렇게까지 경제 상황, 증시 상황이 악화되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 3,300달러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약 2,000달러가량 물러서는 모습 보여줍니다. 83,600달러 수준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빅스 지수 32포인트, 30포인트 위로 다시 한번 올라주었습니다. 네. 자, 오늘 엔비디아 관련된 수출 통제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나왔던 낮 시간이기 때문에 네. 아시아 증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1% 넘게 빠졌고요.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의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상해 종합이 장 막판에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전환했는데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마감가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니케이까지 1% 넘게 하락했고요. 항생지수도 2%가량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중화권은 약간 마지막에 말아 올렸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의 H20 수출 통제 ASML의 실적 부진에 아시아장 전반적으로 밀렸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1분기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5.4%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 상회했고요. 부양책 효과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라 증권에서는 25년의 GDP 성장률 중국에서는 4.5에서 4%까지밖에 성장하지 못할 것 같다 하면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H20 제한 통지를 받고 나서 바로 중국 업체들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트럼프가 2시간 전에 벌써 일어나 계시거든요.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 직접 등판하겠다라고 했고요. 베센트, 그리어와 동석하겠다라는 이야기 내놨습니다. 테슬라가 트럼프 관세로 차질을 빚는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사이버캡과 세미 생산이 차질을 받을 것 같다. 바로 중국 부품 때문이다라는 분석입니다. 홍콩 우정청이 미국행 우편물 접수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TSMC에서는 미국 내 제조 가격을 30%가량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의회 대표단은 대만을 방문하고요. 미국은 중국을 고립하기 위해서 관세 협상을 좀 이용하겠다라는 보도까지 전해졌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가운데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가 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프리장에서 아시아 마감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제장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간단하게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막판에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러셀이 플러스로 지금 끝난 것이 죄송합니다. 삼각형이 위로 가야 되는데 네. 러셀이 플러스로 끝난 것이 그나마 위안이었다. 최근에 러셀이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소기업들이 어제는 좋게 마감이 됐고요. 테슬라와 엔비디아만 올랐던 어제 장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데스크로스에 빠졌던 상황이었는데 아주 소폭 오르면서 탈출을 도모하는 그런 흐름도 가져가기도 했고요. 엔비디아가 1.3% 오른 채 마감이 됐지만 마감 직후에 H20 통제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흐름 굉장히 빠진 채 애프터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지금 어제 얘기로 보시면은 섹터 단으로 봤을 때는 11개 중에 4개가 올랐는데 IT 섹터가 엔비디아가 오르면서 호조로 끝났습니다만 오늘 장과는 사뭇 분위기를 다르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다라고 보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이 나오고요. 캐나다의 기준금리 결정까지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 출발하고 난 뒤에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이야기 함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개장하고 나서 중국 쪽에서 나온 반응들과 또 CNBC와 블룸버그를 통해서 중국 측의 그런 반응, 분석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것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장까지 15초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현재 밀어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끝까지 힘을 내시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맥셉은 전부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4월 16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수출 통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애프터장에서 많이 빠졌고 프리장에서도 꽤나 움직임을 가져갔는데요. 역시나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시초가 형성했습니다. 3대 지수 시초가부터 만나보시죠. 다우가 0.3%가량 하락이고요. S&P 500이 꽤 빠집니다. 1% 이상의 낙폭 그려냅니다. 1%가량의 낙폭이군요. 5,300선 지나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1.8%까지 하락폭을 좀 키워내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가 위쪽으로 자리를 잡네요. 6%가량의 상승 보이면서 32포인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엔비디아가 6% 넘는 하락입니다. 현재 105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브로드컴과 AMD도 함께 4%, 7%까지 하락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퀄컴도 3%, 인텔도 함께 빠지면서 오늘 세미컨덕터 섹터에서는 오르는 종목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장비 단 같은 경우도 관세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분석, 그리고 실제로 ASML의 실적이 그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4% 이상의 약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델, 휴마컴 역시나요. 엔비디아의 타격을 받는 모습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수출길이 좀 막혔다. 부품 때문에 지금 만드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테슬라 같은 경우도 1.9%대 하락이고요. 오늘 대부분의 지금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압박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가 2.4%대, 구글도 2%, 아마존, 애플까지도 전반적으로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도 2.8%, 어제 보완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1%가량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약간의 초록색이 보이는 것은 역시나 호실적이 나온 에벗입니다. 에벗이 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컨센서스 하회했습니다만 EPS가 컨센서스 상회를 했고요. EPS 2025년 EPS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5%가량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나허라든지 서머피셔 같은 종목들이 조금 상승폭을 키워내면서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오릅니다만 제약주들은 약간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파이낸셜 섹터는 오늘 전반적으로 약간 밀리지만 프로그레시브가 1%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호실적의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컨슈머 디펜스 쪽에서는 굉장히 혼조적인 모습이군요. 0.23% 이상의 상승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담배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인더스트리얼로 가보겠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1.7%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와 보잉이 하락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 외에 인더스트리얼 업종 붉은색이 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단이 좋습니다. 엑소모빌과 쉐브론이 좀 반등을 주고 있고요. 그 외에 업스트림, 천연가스, 그 미드스트림 이런 쪽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금값이 상승하면서 뉴몬트가 3.7% 상승입니다. 이 정도면 또 신고가일 것 같네요. 네, 오늘 확실히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와 AMD,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7%에서 하락폭을 조금 줄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6%가량 빠지고 있고요. AMD도 8% 빠지는 모습으로 오늘장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과 S&P 500 지수 전체적으로 크게 끌어내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1%가량 빠지고 있고 지금 나스닥 종합지수도 1.7%가량 빠지면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심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나스닥 16,500선, S&P 500, 5,300선에서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싶긴 한데 엔비디아가 현재 105달러 후반에서 거래가 되는 맥7의 섹터 흐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오늘 200달러에서 목표 주가를 160달러로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네. 아직 목표 주가가 160달러라는 점에서 업사이드가 상당히 유지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캔터 네. 피츠제랄드에서 200달러 네. 그리고 미즈호에서 168달러를 준 게 있습니다. 네. 아직은 160달러 위에서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가 전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175에서 150으로, 레이몬드 제임스에서는 170에서 150으로 내려잡았는데 내용은 다 bi슷했습니다. 이번에 결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H22 수출 통제가 됨으로 인해서 매출은 5에서 8%, EPS는 6에서 10%가량의 영향이 있기는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 중국에다가 엔비디아가
이제 매출을 올리는 게 전체 매출의 13%가량 되고 있는 그런 매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H20의 중국 쪽에서의 물량 주문 건수가 160억 달러 규모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손실을 입은 게 엔비디아의 발표에 따르면 55억 달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나마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은 살릴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미즈호의 오늘 콜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 1분기 실적은 좀 견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미즈호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조금 전에 권 앵커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중국 관세가 워낙 크게 부과가 되다 보니까 사이버캡, 이게 바로 로보택시죠. 내년부터 대량 생산으로 예정됐던 사이버캡이 이제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 속에 오늘 로이터 단독 보도가 있었거든요. 과연 사이버캡이 제대로 된 부품을 중국이 아닌 나라에서 만들어서 탑재를 할지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또 하나는 세미트럭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세마이라고 하는데 이게 트레일러를 뒤에다가 실을 수 있는 일반적인 앞부분만 있는 큰 트레일러 트럭의 머리죠. 이게 전기차로 만드는 제품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 또한 중국산 부품이 상당히 들어가야 된다는 점에서 내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을 로이터에서는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흐름 1.8% 정도 빠지는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MSFT도 그렇고요. 애플도 그렇고요. 확실히 관세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MSFT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요 감소 트렌드가 확인됐고 이 투자 관련된 센티멘트가 지금 MSFT,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모간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원래 530달러였는데 472달러로 내려잡았습니다. 아직 갈 길은 좀 많죠. 아직 업사이드가 한 20% 이상 남아있는 것이 이제 모간 스탠리의 오늘 목표 주가 제시이지만 확실히 흐름은 좋지는 않습니다. MSFT가 좀 분발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발견되고 있고요. 자, 메타가 2.4%, 2.2% 이상 빠지는 오늘 흐름 가져갑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연방 법원에서 이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네. FTC와 소송 재판을 개시를 했는데 요것이 약 8주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나왔던 코멘트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소개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나왔던 이야기는 메타가 지난 2018년에 인스타그램을 분사하려 했다라는 소식이 단독 보도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과연 이 메타의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의 잠재력을 갉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직접적으로 저커버그가 내부적으로 공유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 FTC에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2012년과 2014년에 연속으로 인수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내놓으면서 상당히 신빙성 있는 자료들의 공방전이 이틀째 펼쳐졌습니다. 앞으로도 저커버그가 이 재판정에 출석을 해서 코멘트를 남길 예정이니까요. 계속된 공방전에 대한 이런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글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나 추가적으로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1.6% 이상 빠지고 있는 구글인데요. 대만에서 지열 에너지 관련된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만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지열 에너지를 통한 전력 구매 계약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대만 지역 자체가 이 환태평양 조산돼 있다 보니까 지열이 굉장히 뜨겁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걸 이용한 네.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망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네, 대만에서는 실제로 지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실제로. 가보지를 못해서 네. 사실 대만 하면 카스테라 아닙니까? 카스테라 제외하고는 제가 잘 접해보질 못해서 네. 일단 구글이 이런 공급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부정 소식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국에서 50억 파운드 이상의 이 뭐랄까 소송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인데 구글이 갖고 있는 지금 광고 관련 플랫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면서 가격을 인상했다라는 이 영국에서의 집단 소송이 지금 걸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55억 불 규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구글의 반독점 소송 관련해서는 유럽에서 잡음이 많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어제는 일본에서 또 똑같이 반독점 행위 문제로 명령을 받은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이번 주간을 지나고 있는 그런 구글의 흐름입니다. 네. 자, TSMC가 3.7% 이상 빠지는 가운데 ASML이 5% 이상 빠지고 있고요. 네.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 KLAC, KLA 코퍼레이션, 램리서치도
2%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는 3% 이상 빠지는데 지난주에 이 3대 미국산 장비 업체와 워싱턴의 이 고위 관계자들이 만났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1년에 발생하는 이 3대 업체의 손실이 네. 관세 때문에 3억 5천만 달러가 발생한다. 그쵸. 라는 계산을 내놨다고 하면서 그럼 임기 중에만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이 3대 장비 업체에 발생한다.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큰 손실이다라는 그런 오늘의 로이터의 단독 보도가 또 있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방 압력 크게 받아가고 있고요. 시놉시스와 케이던스 디자인과 같은 칩 설계 업체들도 같이 크게 주저앉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예. 호조적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이 2% 가까이 빠졌다가 일단 약간은 붙여냅니다. 0.3%포인트가량 약간 낙폭을 줄여내면서 1.7%의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전체 지금 맵을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5%가량의 하락세, TSMC도 3%가량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을 주고 무엇보다도 금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끄트머리에 있어서 보이실지 다시 한번 모르겠어요. 보죠. 네, 지금 뉴몬트 같은 종목들 7% 이상의 강세 보였고요. 티커 잠깐만 빼고 볼까요? 대부분의 종목들 지금 골드 관련된 종목들 다 초록색인 거 아마 보이실 것 같습니다.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좀 빠지는 게 유독 눈에 띄는 하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수단에서 힘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ASML이 5%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역시나 아쉬운 실적을 좀 반영해내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약세입니다. 알리바바가 3% 이상의 약세, 징동닷컴도 현재 4%가량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컨슈머 디펜스가 약간 혼조적인 모습 정도라는 것만 지금 나타나고 있을 뿐 확실히 대형주들이 빠지니까 힘을 내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애플러빈, 엠러빈 최근에 계속 하락률 상위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도 4%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불안한 출발. 여러분들이 상당히 호조적인 장세를 요새 많이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요즘에 가자 이런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뭐가 가더라도 시원스럽게 가는 날이 잘 없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 초반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개장하고 나서 저희가 말씀드린다고 했던 무역 분쟁 관련된 중국 측의 반응들 좀 정리를 장 초반에 하고 가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의 이야기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오늘 중국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톤이 다른 느낌들이 있어요. 외교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중국 외교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CNBC, 블룸버그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른데 찾아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 내의 이야기와 그리고 외신의 이야기가 좀 많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중국 외교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오늘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245% 주사기와 바늘에 관세 부과한다라는 글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요거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세율은 미국에 물어봐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중국은 싸우기는 싫은데 싸우게 된다면 두렵지 않다.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미국도 압박을 좀 멈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NBC를 통해서 전해진 이야기는 약간 최고 무역협상 책임자를 교체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협상이 잘 안 되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주미 대사를 중국에서 보냈는데 안 만나줬다 그랬잖아요. 좀 급을 높여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을 의식했는지 지금 담당자를 교체했다라고 하고요. 오늘 이 이야기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발 기사인데요. 중국은 미국의 존중을 보이면 대화에 나서겠다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인데 이건 블룸버그에서만 전해졌지 중국 내에서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 기사입니다. 트럼프가 존중을 표하고 협상 책임자를 지정한다면 중국은 대화에 열려 있다. 트럼프가 내각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일관성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대만 제재 문제 해결 위한 대화를
원하기는 원한다라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열려 있는 듯한 움직임인 것 같지만 확실히 중국 인민들에게는 이런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또 시진핑 주석의 발언과 코멘트가 전해졌는데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끈끈한 협력 그리고 프리트레이드에 힘쓰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네. 신화통신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동남아 투어를 나서고 있는 시진핑 맞습니다. 국가주석이기 때문에 오늘 말레이시아인가요? 네, 오늘까지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세안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과 적대하는 것이 좋다라는 네. 그런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언론의 입장도 어제 트럼프라든지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전화를 거느냐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양국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서 미국 언론들이 약간 쿡쿡 쑤시면서 먼저 전화를 좀 해라라는 그런 뉘앙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장표 속에 있던 내용들 기사가 중국은 있죠? 열려 있다. 어떻게 존중을 보여준다면 중국은 대화에 열려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블룸버그 기사 메인 화면만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함께 만나보시죠. 자, 차이나 오픈 투 토크, if US 리스펙트를 보여주면이라는 그런 조건이 달린 기사를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중국 측의 입장을 전해준 사람이 사실은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네, According 맞습니다. to a person familiar with the Chinese government thinking.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생각을 잘 아는 관계자의 입을 빌어서 중국 측의 입장을 전해준 것인데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담겼었기 때문에 과연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초반에 이제 대의장이 상당히 뜨겁게 달구어졌다가 풀이장 초반까지는 좋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단순히 구체적인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다음부터는 풀이장에서 엔비디아를 위시해서 빅테크가 다시 다운턴으로 돌아섰는데 시장에서 간과하지 하거나 혹은 놓친 그런 기사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기사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영상 기사로 출고가 됐던 기사였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블룸버그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의 재정부 부부장 그러니까 차관을 지냈던 여기 이름이 써 있습니다. 주광야오라는 전 중국 재무부 차관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내용이 조금 전 보셨던 이 기사에 나온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뷰의 내용을 이제 추가 취재를 통해서 이 출고 텍스트 기사로 낸 것이 오늘의 블룸버그 기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나온 내용을 지금 잠깐 보시면요. 캡션 한번 보면요. President Xi Jinping to the negotiating table. WTO 체계를 붕괴시키는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을 가진 그런 주고야옹 그 차관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과 이 앞에서 봤던 기사를 토대로 제가 정리를 따로 한번 해봤는데요. 중국이 유화 제스처를 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표정이라든지 이 전 차관의 말 속에서 상당히 워싱턴의 반응을 피드백을 이끌어내는 그런 뉘앙스를 좀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이 블룸버그가 오늘 낸 것은 바로 이 메인 기사는 이거였죠. 중국의 입장이 일관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대만 관련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한다면이라는 두 가지의 조건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적인 입장이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두 번째는 대만 관련해서 중국은 침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유사시에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붙어 있고요. 세 번째는 트럼프가 지금 관세 관련된 협상을 직접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일본과의 협상에 직접 하겠다라고 오늘 트루소셜에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지 말고 협상 대상자를 먼저 임명해서
물밑 접촉을 먼저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다. 그것이 중국의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조건을 붙인 게 중국의 오늘 코멘트였다라고 15일과 16일에 걸친 인터뷰와 기사에서 내오는 것인데 이 트럼프가 시진핑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잘 알고 있는 친구고 좋은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취임하자마자 굉장히 오랫동안 내놨고요. 그래서 중국은 이 트럼프에 대해서는 비둘기파적인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하지만 고위 관리들 특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같이 이 뭐랄까 관세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매파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확신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우리를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톤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고위 관리들이 시진핑이나 중국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따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러면 이거를 인정하는 걸로 지금 중국에서는 오해하거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최근에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Chinese peasant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중국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할 때 이 차이니즈 피젠트들이 만든 물건을 차이니즈 피젠트를 통해서 돈을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하 발언을 했는데 이게 피젠트가 촌놈들이라고 제가 썼습니다만 이 따지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장농 그러니까 천한 것들 이런 뉘앙스를 좀 펼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례하게 생각을 했다. 라는 측면에서 이 트럼프와 이 고위 관리들의 코멘트가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현대화를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싫어하는 것이냐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해드린 것처럼 대만의 이 자국 영토 주장을 중국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뭐 훈련도 하고 텐션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침공은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었었죠. 하지만 만약에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생길 때 과연 미국이 대만에 개입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 확답을 달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중국 측에서 요구를 하는 그런 발언도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회담을 감독할 담당자가 필요하다라고 블룸버그와 이 인터뷰 내용에서는 정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하지 말고 대리인이 먼저 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특히 시진핑은 그런 방식에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의 입장 오늘 새벽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의 말도 그렇고요. 캐롤라인 레빗은 우리가 협상이 필요하지 않고 중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먼저 연락해라라고 했지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상당히 변덕이 심하고 굉장히 무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도 생각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협상 여력이 있다라고 블룸버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시진핑의 이야기는 역시 여러모로 미국에게는 불리한 것이고요. 그렇죠. 한편으로 아까 로이터에서 오후 7시에 나왔던 기사에는 미국이 노리는 것은 중국을 고립하기 위한 것이다. 맞아요. 아이솔레이션 작전을 쓰고 있다. 이런 또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내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떤 이야기를 좀 내놨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고립시키려고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70개 이상의 국가에게 관세 인하를 제한하면서 중국과의 경제적 단절을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이 계획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냐? 스캇 베센트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 국가들은 이 세 가지 조건을 응해야 우리는 관세를 내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자국을 경유하는 중국산 제품의 환적 차단, 그러니까 우회 수출하는 것 통로가 되지 않아야 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자국 내 중국 기업의 생산, 영업활동 금지해야 한다. 중국산 저가 산업재 수입을 줄여야 한다. 라는 것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중국의 산업적인 영향력을 줄이고 또 파트너국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결국에는 중국만 수세로 몰아가려는 베센트의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울지 마시고요. 사례가 확 걸렸네요. 네. 자, 일단 나스닥이 2% 이상 하락을 좀 넓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좀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조금 안정이 되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미국 증시 일정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는 측면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매 판매와 산업생산 지수가 나왔습니다. 3월 소매 판매, 3월에 산업생산이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 왜냐하면 이 관세 부과와 발효를 앞두고 과연 이 소매단에 있는 리테일 업자들은 어떻게 시장을 대응했느냐, 선제적인 대응에 대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측면의 오늘이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이제 목요일이 되죠. 새벽 2시 반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시카고에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오늘 나왔던 인덱스를 가지고 시카고 이제 경제위원회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게 되는 측면에 이야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새벽까지 이어지자면 오늘은 캐나다, 내일은 유럽의 기준금리가 또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 주변 국가들, 이런 국가들의 흐름까지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뉴스를 잠깐 추가적으로 보자면 정리만 볼게요. 엔비디아에 대한 이 수출 제한이 있었고요. 백악관 대변인이 우리는 협상할 필요가 없다. 중국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이 상당히 험악해졌던 분위기를 가져가기도 했고요. 백악관이 낮 시간에 관세 관련해서 245%라는 이 최대 업투라는 표현을 써서 올려 잡았는데 주사기와 바늘 관련한 것은 이미 관세가 100% 들어가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CNBC에서 이 서베이를 하죠. CEO들을 대상으로 관세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했는데 리쇼어링 할 것이냐? 아니다. 60%는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관세 국가를 찾아갈 것이다라는 대답을 했다라는 서베이가 나왔고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전 중국 재무차관인 주광야오 차관이 미국이 존중을 보일 때 중국이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코멘트를 했다는 인터뷰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ASML이 1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부진했고 EPS 시장 예상치 상회했는데 이 물건 수주를 얼마나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대에 못 미치면서 ASML 오늘 반도체 섹터의 부진과 함께 크게 빠지고 있고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실적을 내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최고의 영업 실적을 올렸는데 매출은 하회했습니다만 수익 성향이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 프리미엄급 시트라든지 국제선의 수익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어닝콜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이 방콕 라인을 신설한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세계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가 방콕인데 이런 방콕 라인을 새로 만들면서 나타날 수 있는 매출단에 대한 기대감도 키우기도 했습니다. 자, 테슬라가 중국 관세 영향을 받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로이터 발이었습니다. 사이버캡과 세미트럭의 중국 부품 수입 중단으로 인해서 내년으로 예정된 사이버캡의 대량 생산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고요. 구글, 영국에서 지배력을 남용한 광고가 인상 관련 50억 파운드 집단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달러화로 봤을 때는 60억 달러 수준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일본에서 각지에서 지금 반독점 관련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좀 올라올 기미가 없군요. 예. 나스닥이 2%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러셀 2000도 빠지고 빅스 지수가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빅스가 4% 넘게 오르면서 30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피어 앤 그레이드 지수도 이제 19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주일 전에 12였고요. 한 달 전에 22였는데 지금 19 와 있다는 점 보여드릴 수 있겠고요. 19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1.3%, WTI도 1.4% 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미중 회담 가능성 그리고 이라크 감산 계획이 나오면서 좀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금값도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2.4% 이상의 상승 보여주면서 3,320달러를 오늘 하루만 80달러를 올리는군요. 상승폭이 꽤나 좀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약간 낙폭을 줄여내나 싶어서 제가 조금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흐름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6%의 상승에서 105달러, 거의 시초가 부근에서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브로드컴, AMD도 함께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6%까지 낙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더 전반적으로 붉은색이 짙어졌다는 게 느껴지실 것 같은 게 바로 월마트와 코스트코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입니다. 월마트가 2%대 약세, 코스트코도 1% 이상의 하락세 현재 나오고 있고요. 일라이릴리가 하락권역으로 들어갑니다. 2.8%대 약세를 필두로 지금 에브비, 암젠, 화이자, 머크 같은 종목들 오늘도 쉬어가는 움직임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워낙 실적이 좋았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데 시티가 약간 더 하락세가 좀 깊군요. 2.6%대 하락이고요. 웰스파고도 0.6%대 하락입니다. 지금 페이팔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 하향 그리고 실적이 좋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분석과 함께 오늘 2%가량의 하락권역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프로그레시브가 그래도 위쪽으로 조금 자리를 잡는군요. 매출액이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EPS도 컨센서스를 0.3달러 정도 상회하면서 예. EPS 4.37달러 발표가 됐습니다. 보험료의 순수익이 194.1억 달러 발표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난 그런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1.1%대 강세입니다. 오늘은 트래블러스 컴퍼니스가 조금 더 강하군요. 3%가량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유가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에너지단에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점차 하락 종목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이어서 보시면 현재 4.37이 지나가면서 보합권에서의 하락 쪽으로 좀 또 자리를 잡는군요. 조금의 흐름이 아래쪽으로 간다는 것. 네, 꺾였네요. 네, 꺾이는 것.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고 안전자산으로의 흐름이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요 며칠 계속해서 99.2 요 수준에서 네. 지금 가져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 하락 종목 수까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더 우위가 됐군요. 현재 S&P 500에서 빠지는 종목이 5종목, 다우에서는 22종목, 나스닥이 지금 꽤나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캐나다 중앙은행인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기준금리, 정책금리를 2.75%로 동결했다라는 결정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 시장 예상과 부합하는 그런 2.75%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고요. 추가적으로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장기적인 글로벌 무역 전쟁이 캐나다의 리세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코멘트까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들어오는 소식이 있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폭이나마 지금 국채금리가 지금 돌아섰고 네. 나름대로 유가에 영향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겨난 것이 일단 오늘 요인이 사실은 오펙의 결정이라든지 증산 관련된 소식이 많이 나왔었던 최근이었는데 오늘은 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라크에서의 감산, 컷 플랜 관련된 아웃풋에 대한 이 감산 관련된 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증산이 아니고 이라크의 아웃풋 컷 플랜, 그러니까 감산 결정된 소식이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조금 전에 블룸버그 이 통신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소식과 같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 관련된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네. 이것을 통해서 수요가 역시 상존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국제유가, 브렌트유와 WTI가 상승했다라는 그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수요도 아직까지 3월 지표로 봤을 때는 살아있었던 측면의 숫자들을 찍어줬거든요. 네. 오늘 나왔던 지표들 두 가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리테일 세일즈와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이 나왔습니다. 둘 다 3월치고요. 리테일 세일즈 3월치, 산업 생산 3월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리테일 세일즈 월간으로 봤을 때 시장 예상치 상회한 리테일 세일즈를 보여줬습니다. 요게 숫자가 보시는 지표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블룸버그 집계로는 1.4%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부합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소매 판매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어 리테일 세일즈로 봤을 때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측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그래픽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원 소매 판매 전월비로 봤을 때는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요. 소매 판매 일반 헤드라인도 시장 예상치 상회하거나 부합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구매 관련된 요소가 상당히 많이 올라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자동차 구매 관련해서는 2년 내 최대 상승폭이었다. 이런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소매 판매가 상당히 호조적으로 나온 데는요. 확실히 관세 부과를 앞두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 구매를 서두른 것이 컸다라는 분석인데요. 13개 품목 중에 11개가 상승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건축자재,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등이 판매 호조를 이뤘다라는 블룸버그의 분석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근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에서 자동차를 제외하고 난 그런 지수인데 자동차를 제외하고 나니까 0.9%포인트가 빠졌죠. 확실히 자동차 구매에 대한 수요가 지난 3월에 상당히 많았던 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 화면 조금 전 화면으로 다시 바꿔주시면요. 네. 코어 리테일도 보시면 지금 코어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컨트롤도 있습니다. 리테일 컨트롤이라는 것도 지금 보고 계신데 리테일 컨트롤은 하회했잖아요.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리테일 컨트롤 그룹은 자동차만 빼는 것이 코어고요. 여기서 휘발유, 건축자재, 음식과 서비스업을 제외하면 나오게 되는 것이 뭐 일종의 슈퍼코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컨트롤 그룹이 오늘 하회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요 수입이거나 아니면은 유가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문이 호조적이었고 나머지는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관세 영향을 앞두기 때문에 약간 몰아서 소매 판매가 됐던 측면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 생산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생산 MOM으로 봤을 때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모습 보여줬고요. 비즈니스 인벤토리도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한 측면의 2월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산업 생산 YOY로 봤을 때도 지금 보시면 종전치보다 좀 줄어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소비단, 여기는 생산이죠. 여기는 생산에서 이제 4월부터 팔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생산을 줄였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우징 인덱스는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나오면서 그나마 오늘 나온 것 중에는 리테일 소매 판매와 더불어서 호조적인 인덱스를 찍어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표들까지 쭉 살펴봤고요. 지금 시장의 낙폭을 줄여내지 못하고 있고 유럽 증시도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고 확실히 금리 오르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꺾이고 하는 걸 보니 안전자산으로의 선호 심리가 좀 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중국과의 약간 협상의 물꼬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 엔비디아를 이렇게 그리고 AMD를 이제 H20을 수출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라면서 하락으로 좀 자리를 잡네요. 저는 그래도 오후장까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주광야오라는 전 재무부 물론 은퇴하신 분이지만 일단 공산당에 소속이 돼 있고 그쵸. 고위급 차관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상 거의 대사처럼 움직일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나온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블룸버그의 TV 인터뷰에 응했고 중국 정부의 입장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전했다라는 게 네. 상당히 의미 있는 한 가지 포인트고요. 오늘 일본과 협상에 돌입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직접 들어가서 이야기하겠다라고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던 딱 한 가지 뭔가 진전된 것만 보여줘. 확정이 되지 않아도 좋아라는 그런 시그널만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두 가지의 이런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면서 현재 엔비디아는 6% 이상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H20에 대해서 약간 자기가 봐줬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질문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니까요. 네. 왜 그랬을까? 혹은 하워드 러트닉이 담당하는 상무부기 때문에 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게 오늘 관보를 보니까 이게 KA 그 공지로 나온 거였거든요. 네. 이미 4월 초부터 부과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한 거죠. 인터뷰에서. 그 사이에 부과가 됐긴 했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가 얘기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게 그쵸. 최근에 미국의 흐름이니까. 또 트럼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뭔가 주관적이긴 하지만 네. 이것은 뭔가 희망회로 측면에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또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연구원님의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US스탁의 성정모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쉽지 않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ASML 지금 뉴스가 연타로 나오면서 일단 빅테크 위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H20 규제나 뭐 AMD의 이제 MI 시리즈 그 중국 전용 칩들 다 수출 통제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것 자체가 조금 시장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뭐 말 한마디, 명령 하나면은 사실상 이제 기업들의 이제 이익 전망 추정치가 완전히 이제 어그러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투자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불확실성들이 오늘 증시 전반에 조금 크게 강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고 있고 결국 이런 게 뭐 협상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이 기술주에 조금 앞으로 뭐 기업이 이익이 꾸준히 성장한다 하더라도 사실 밸류에이션 평가를 과거만큼 이제 좀 후하게 주기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은 그런 게 조금 증시를 계속 억압하는 것 같고 근데 그래도 한 가지 조금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는 사실 이제 엔비디아 H20이랑 그리고 AMD MI 뭐 308 이런 거를 이제 이 정도로 강하게 뭐 규제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좀 중국 입장에서도 뭐 화웨이 어센드 칩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화웨이 어센드 칩 관련한 그 이제 기술이 뭐 엄청나게 올라온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생산 수율도 조금 아직 한계에 봉착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국에서 약간 이렇게 조금 뭐 압박을 계속 받으면은 좀 협상 테이블로 이제 드디어 좀 나올 가능성도 조금은 생기고 있다 보니까 뭐 그래도 약간 좀 협상 진전 그런 거 아무래도 뭐 오늘 이제 중국에서 뭐 끝까지 싸우겠다 그런 메시지도 던졌는데 근데 그래도 좀 협상에 응하겠다 그런 좀 동시에 좀 좋은 메시지도 던졌기 때문에 약간 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도 아직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지금 관세율이 뭐 물론 일부 품목이긴 한데 200%가 넘어가는 숫자를 본 이상 이거보다 더한 무언가가 나올 수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과연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풀릴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중 무역 분쟁 또 이 중국에 대한 관세 200%가 넘어가는 숫자 이제 시작된 걸까요? 아니면 진짜 이제는 풀릴 수 있을까요? 자세한 얘기 더 들어볼까요? 당연히 관세 관련해서도 오늘 백악관 이제 행정명령 홈페이지에 245%라고 적혀 있으면서 이것도 시장에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은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 뭐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245%뭐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번 이제 중국을 좀 떠본 그런 입장도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결국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245%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거에 대해 실제 뭐 반박도 하긴 했습니다. 이게 뭐 이런 숫자 노름에 더 이상 대응도 안 할 거다 그런 이야기도 하기는 했는데 일단은 좀 더 지켜볼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245%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의도한 건지 그런 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에 관련한 좀 자세한 이야기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시장이 어쩌면은 중국을 정말 이 협상 테이블 끝까지 이제 완전히 몰아붙이고 있는 게 좀 어쩌면 이제 중국이 좀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도 좀 기대할 포인트가 분명히 오늘 존재합니다. 그 가장 큰 좀 이벤트 중 하나가 이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현재 주도하고 있는 이 협상에서 이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좀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현재 미국의 75개국 가까이 이제 국가들이 현재 좀 협상에 참여하러 미국에 찾아오고 있다, 연락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는 행정명령에도 적혀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협상하는 국가들 모두에게 사실상 중국과 뭐 경제적으로 아예 뭐 단교 수준의 좀 그런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좀 거론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하는 국가들한테 상호 관세를 0%로 낮춰줄 테니까 앞으로 너희 국가들은 이제 중국에서 관세가 0%니까 중국이 그럼 너희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을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쪽에선 상품 운송도 중국에 이제 경유하는 것도 금지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관세 회피를 위해 해당 국가에 진출하는 것 또한 금지해야 된다. 뭐 그런 거를 현재 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극단적으로 가면은 그냥 이제 미국이냐 중국이냐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하고 사실상 거의 뭐 단교에 가까운 그런 거를 이제 좀 압박할 가능성이 좀 거론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좀 중국을 완전히 이제 극단적으로 좀 미국에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정말로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아예 완전히 뭐 단교를 하고 뭐 막 전쟁까지 뭐 가고 그럴 게 아니라면은 조금 이제 협상 테이블로 점점 나올 만큼 좀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약간의 좀 협상 테이블에 이제 뭐 중국이랑 미국이랑 서로 나올 법한 그런 기대감도 조금은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이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결국 협상을 할 거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랑 직접 만나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게 현재 엔비디아 H20 칩 이 수출 제한 규제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또 개장 직전에 AMD 관련해서도 수출 제한 규제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결국 이제 중국을 완전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좀 협상 테이블로 계속 유도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뭐 잘 만약에 먹혀 들어간다면은 좀 협상 기대감 뭐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이 미국 입장에서도 일단 동맹들이랑 먼저 좀 협상을 하면서 이 중국이랑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먼저 일단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이제 일본이랑 일단 협상을 직접 참여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랑 협상을 통해 뭔가 좀 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던가, 뭐 중국을 어떻게 이제 같이 좀 동맹국들이 대처할 건지 그런 방안이 나온다면은 조금은 뭐 이제 협상 테이블로 뭐 서로 양쪽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 여전히 조금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중국에서도 좀 유화의 제스처를 분명히 보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존중을 보여준다면 우리도 대화할 용의가 있고, 그리고 현재 트럼프 내각 구성원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뭐 계속해서 뭐 이제 친한 친구 시진핑, 뭐 존경하는 시진핑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사실 그 밑에 사람들은 거의 뭐 이제 특히 제이디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엔 그 중국을 상당히 막 조롱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걸 이제 그만하고 일관성을 보여주면은 우리 협상에 응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니까 조금 여전히 좀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상당히 끝까지 몰아붙이고 있고, 중국에서도 어쨌든 이제 협상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현재 시장에서 결국 기대하는 건 그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랑 생일이 마침 하루 차이밖에 안 나고 이게 6월 중순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초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초기에 이제 무역 전쟁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때 이야기했던 게 자기 생일에 시진핑 만날 거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거 여전히 유효하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협상 기대감 뭐 조금은 가져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진핑의 행보를 보면 이제 아세안 국가들을 굉장히 열심히 돌고 내수에 대해서 오늘도 발표를 했거든요. 굉장히 세수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공산당에 소속되었던 누군가가 미국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 이거 중국이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거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눈 감아준다거나 혹은 허가를 해줘서 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정모 연구원께서는 이 변동성이 이 생일인 6월까지 이어질까요? 아니면 조금 더 빠르게 협상이 이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아무래도 이 협상 관련해서는 근데 좀 이 동맹국이랑 먼저 협상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일본이랑 영국이랑 그렇게 두 개 국가에 대해 협상이 좀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협상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 또 시장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거든요. 결국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물론 이제 말이 맨날 바뀌어가지고 사실 믿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에 관세 하한선도 뭐 10%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협상을 통하면 관세 하한선도 없앨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결국에 관세 협상이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국가가 과연 관세 하한선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 동맹국은 또 중국에 대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 앞으로 이 중국이 좀 협상 테이블에 언제 나올지 그런 게 정해질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일본과의 회담도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16일부터 일본은 18일까지 회담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져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그리고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토요일까지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본과의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다음 주 시장도 다이나믹할 것 같은데요. 이게 쉽지 않은 게 우리도 마찬가지고 네. 일본도 사실은 뭐 단순하게 관세 협상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주일 미군 주둔비 협상이 껴있기 방위비. 때문에 이 굉장히 또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있죠.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좀 빨리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세 관련해서 코멘트를 내놓는 사람이 지금 5명에서 6명도 되거든요. 많아요. 근데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소통 창구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상당히 오늘 흐름이 좋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요. 여쭤볼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운데 지금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에서는 공장에서 이런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품 만드는데 우리 원가 얼마예요? 그냥 우리한테 사세요. 똑같은 명품입니다. 라면서 지금
굉장히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소식들이 있고요. 이 어플들에서도 중국 이커머스 앱이 엄청나게 인기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현재, 좀 테무하고 쉬인 관련해서 이제 워낙 이제 뉴스 헤드라인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소식이 이제 테무랑 쉬인이 비싸진다. 그래가지고 이 테무에서도 실제로 광고 집행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테무랑 쉬인에 대한 앱 다운로드 순위도 많이 하락하고 있고 실제로 거래량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분명히 테무하고 쉬인에 대한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면은 미국 업체가 반사이익을 받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완전히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게 그럼 중국 플랫폼들을 규제를 하니까 소비자들이 막 이제 미국 자국산 제품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저렴한 그 중국 제품에서도 더 저렴한 중국 제품을 찾으러 현재 많이 이동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현재 애플 앱스토어 미국 랭킹 순위를 보면은 1위는 사실 챗 GPT 등장 이후부터 항상 챗 GPT였습니다. 근데 2위에 있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 DH 게이트라고 이제 원래도 존재하던 이제 플랫폼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까지 인지도가 높던 플랫폼은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 며칠 사이에 이게 좀 틱톡 바이럴 영상을 많이 찍으면서 그러니까 명품 제품이 뭐 메이드 인 프랑스, 메이드 인 이태리 그런 게 아니라 다 원래 중국에서 만드는 건데 이거를 택발이만 해가지고 사실 그런 식으로 파는 거다. 그런 바이럴 영상이 현재 틱톡에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DH 게이트 같은 그런 이제 제조업체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그런 이런 플랫폼이 조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뭐 DH 게이트에 들어가면은 한 1,500달러 정도에 하는 루이비통 지갑을 DH 게이트에서는 한 3달러에 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관세가 분명히 이런 소형 소포에 대해서 관세 면제가 이제 5월부터 없어질 예정이고 여기에 25달러 추가 관세가 붙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뭐 25달러 관세 붙는다 하더라도 3달러에 원래 살 수 있는 건데 이걸 뭐 30달러 돈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최근에 조금 뭐 이런 듀 소비 뭐 약간 가짜 그런 짝퉁을 오히려 더 선호하는 소비 현상이 좀 맞물리면서 확실히 이런 게 좀 오히려 관세 시대에 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DH 게이트 외에도 이 중국의 타오바오 같은 경우도 현재 미국에서 상당히 앱스토어 순위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미국에서는 뭐 알리바바의 티몰이나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나 그런 게 좀 그렇게까지 진전을 보이진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게 좀 테무하고 쉬인 소식 이후로 이 DH 게이트나 뭔가 타오바오 같은 오히려 또 다른 중국 어플을 찾아가는 현상이 상당히 조금 뭐 흥미로운 포인트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DH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애플 앱스토어 앱 다운로드 순위에서 352위로 사실상 아무도 모르던 그런 어플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틱톡이란 플랫폼 자체가 아직까지는 알고리즘을 다 중국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좀 알고리즘을 어떻게 한 건지 이런 관련한 영상이 현재 틱톡에서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지난 일요일에 이 DH 게이트 앱 다운로드 순위가 6위까지 올라가고 그다음 어제는 2위까지 올라가고 현재도 2위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이런 짝퉁 제품들 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만 근데 결국에 이제 앞으로 5월 2일부터 부과되는 이 800달러 미만 소형 소포에 대해 관세 부과가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 관세 관련해서도 현재 이 중국 업체에서 그냥 그 관세 25달러도 다 이 업체에서 보조금 형태로 다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업체들을 규제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그참에 이 중국 업체들이 더 이제 지원금을 막 하면서 조금 미국 소비자들을 오히려 그냥 계속해서 중국 걸 사도록 이렇게 유인하는 게 조금 흥미로운 상황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좀 보면은 확실히 일단 뭐 짝퉁 논란 그런 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어차피 이게 관세가 다 부과되는 거라 그냥 원래 쓰던 이제 테무하고 쉬인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 이야기하는데도 사실 소비자들은 그런 거 잘 들리지 않거든요. 워낙 이제 테무나 쉬인 그런 거가 계속 뉴스에 나왔다 보니까 그런 것만 이제 가격 올라가는 줄 알고 이거 똑같이 가격 올라가는 건데도 소비를 하는 좀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 그 워낙 이제 좀 사기 상품들이 좀 많긴 합니다. 뭐 애초에 이제 사실 사기 상품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데 들어가면 뭐 까르띠에나 롤렉스 그런 것도 막 이제 막 하나로 치면 3만 원, 4만 원에 팔고 있고 뭐 정말 저렴하게 파는데 완전 뭐 감쪽같이 팔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 이제 틱톡을 통해 이런 중국 플랫폼들을 현재 계속해서 이 틱톡에서 계속 홍보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데 들어와서 이 중국의 뭐 위챗 같은 걸 다운받아서 그걸로 이제 주문을 하면은 더 저렴하게 제공하겠다 막 그런 걸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뭔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논란과도 무관하게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들에도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좀 틱톡을 통해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 DH 게이트 같은 게
사실 틱톡에 그런 바이럴 영상으로 이제 광고를 하고 그런 거는 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그런 데에 광고하는 거랑은 또 아예 다른 차원이거든요. 이게 분명히 뭐 틱톡에다가 돈을 주고 그걸 좀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틱톡에다 영상 올리는 거랑, 그리고 틱톡에 영상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직접 그 광고 집행을 하는 거랑은 이게 광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면 틱톡에만 하는 거는 사실 이게 뭐 광고 집행을 하지 않고 좀 수혜를 얻는 거고, 광고 홍보 효과를. 근데 인스타그램이나 뭔가 그 유튜브 그런 데에다가 이제 DH게이트가 만약에 광고를 쏘면은, 그럼 그거 자체가 광고 입찰 단가가 높아지면서 광고 업계가 점점 뭐 좀 더 선순환을 보이고 하는 건데, 현재 그런 행태가 아니라 그냥 순수 틱톡에만 의존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테무나 쉬인이 인기 있어가지고 좀 미국 광고 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거랑은 이 DH게이트 인기는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조금 이게 확실히 미국 광고 업계에 좀 부정적인 이슈로 계속해서 작용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좀 광고업계가 확실히 중국산 광고업계가 좀 지출을 뭐 덜한다 이런 소식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메타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데, 어쩌면 이런 DH게이트 같은 앱이 계속해서 유행을 하고 인기를 끌게 된다면은 조금 그 과거에 약간 테무하고 쉬인이 인기 있어가지고 광고 지출이 증가했고 그거랑은 약간 다른 좀 그런 뭐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 그러니까 직접적인 광고는 쉬인이 많이 하는데 인플루언서, 중국에서는 왕홍이라고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광고하는 거는 광고업계, 미국 광고업계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네,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도 휘말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20일 연속 올랐던 게 언젠가 싶네요. 오늘도 2% 이상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정모형권께서 보시기에 메타가 좀 부진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트리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메타가 좀 그 트리거가 있으려면은 결국 이번 실적 발표에서 결국 현재 중국 관련해서는 좀 광고 지출이 주는 걸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좀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그리고 소비가 둔화될 때 분명 광고 업계가 지출 타격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일각에서 좀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는, 그렇게 결국 소비가 줄게 되면은 그 와중에도 분명히 새롭게 이제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광고 업체들이 분명히 계속해서 잘 되는 메타나 구글 그런 데다 광고하지 않겠냐, 뭐 그런 좀 전망도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케이스로 가가지고 이제 메타에 좀 더 경기가 어려워질 때 오히려 메타에 광고를 많이 한다, 그런 게 증명이 된다면은 조금 주가 반등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좀 한번 긍정적으로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 일단 뭐 네. 메타 같은 경우는 뭐 소송이 계속 걸려 있고 지금 오늘도 분사 가능성을 좀 내비치는 그런 이메일이 또 발견됐었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가져가기 때문에 다른 광고 섹터로 가실지도 모른다,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한편으로 오늘 이제 또 엠러빈이 또 빠지긴 하는데, 이런 엠러빈이라든지 트레이드 데스크 같은 그런 광고 중에서도 모바일과 PC 광고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 이런 쪽으로는 좀 수급이 몰릴 수는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엠러빈이나 트레이드데스크나 다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메타나 뭐 알파벳 그리고 엠러빈 뭐 트레이드데스크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제 작년 재작년에 정말 주가가 고공행진했던 데에는 결국 이 중국 업체들의 광고 지출이 많이 됐던 게 어쩌면 더 큰 영향이었거든요. 다른 업체들이 광고하는 것보다도. 근데 현재 테무하고 시인이 좀 광고 지출을 줄이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게 계속 조금 우려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래도 이게 좀 광고 업계가 결국 막 케이블 네트워크 광고, 약간 뭐 TV 지상파 광고 그런 쪽도 있는데, 그런 쪽의 광고를 줄이고 오히려 약간 이런 기술 좀 광고 에드테크 관련해서 좀 기술이 상당히 좋은, AI를 통해 기술이 상당히 좋은 이런 쪽에 더 많이 광고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 첫 번째로 이제 스타트를 끊는 메타하고 알파벳이 좀 관련한 인사이트를 줘야 이 업계 전반에 좀 시장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에 관련 이 광고 관련으로 검색을 하거나 정보를 찾으면 네. 이런 광고 전문사들보다 네. 차라리 넷플릭스 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버리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어떤 기자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 원가가 얼마예요? 원가가 얼마에 예. 하는 그런 예. 그 틱톡의 사진을 물어봤어요. 네, 그림을. 네. 그랬더니 긁혔나 봐요. 갑자기 맹렬하게 이제 화를 내면서 답변을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아, 이게 관세 때문 아닙니까? 그럼요. 다 관세 때문이고 특히나 광고업계 같은 경우는 경기를 많이 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할 때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방향성을 좀
봐가면서 투자에 임해야겠다라는 코멘트 함께 들어봤습니다. 또 실적으로 좀 이어가 볼까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주가가 좀 호조적인 모습을 장 초반에 보여줬는데요. 실적 내용 어땠을까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확실히 항공주 중에는 가장 인상적인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항공주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안 좋고 올해 어쩌면 최악의 섹터로 현재 군림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국내선 수요가 보통 이제 안 좋은 거지 국제선 수요는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국내선 수요 관련해서도 좀 도지 주도하에 그 정부 여행이 많이 급감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이제 국내선 수요를 안 좋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일단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1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 승객 수를 이번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호조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인 코멘트가 있었는데 일단 지난 2주간 이 프리미엄 객실 판매 그리고 비즈니스나 이제 프리미엄 이코노미 뭐 그런 쪽 객실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7%나 판매가 증가했다 이야기가 있었고 또 국제선 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이야기하면서 현재 국제선이랑 프리미엄 관련한 결국 이게 여기서도 소비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지출을 계속하고 있더라 이런 게 또 확인이 되기는 했습니다. 뭐 근데도 약간 조금 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은 결국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이번에 좀 실적 발표할 때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게 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는 가이던스를 경기가 정상인 상황이랑 경기 침체의 시나리오 그렇게 두 가지를 제시했고 그리고 ASML도 오늘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이게 경기가 좋으면은 가이던스 상단을 달성할 거고 경기가 안 좋을 거면 가이던스 하단을 달성할 거다 이야기하면서 다들 약간 이렇게 좀 두 가지 케이스를 동시에 제시하는 좀 진지한 풍경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그래도 약간 항공주 중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만약에 현재 같은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된다면은 사실 이 기업이 좀 수익성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더 가지 않고 경기가 오히려 더 좋아지지도 않고 딱 현재 수준만 유지하면은 나름 괜찮을 수가 있는 게 일단 유가 관련해서 경기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유가가 위도 아래도 아니고 현재 수준을 딱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수준의 유가가 유지된다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익성 증가 기회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CEO가 오늘 CNBC에 출연해서 했던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사항공 그 고객의 한 80% 이상은 다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결국에 여행을 다닐 때 보면은 조금 자국 항공사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현재 해외에서 특히 뭐 유럽이나 캐나다 그런 데서 이제 미국에 놀러 오는 게 많이 급감했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타고 오는 거는 보통 자국에 있는 뭐 독일의 루프트한자나 뭐 그런 이제 에어프랑스나 그런 이제 자국 항공사를 좀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미국인들이 타는 그 항공 여행은 그렇게까지 큰 타격이 없는 걸로 현재까지 나타나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점에서는 조금 더 뭐 탄력적인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항공업계에서는 이 기업이 가장 국제선 매출 비중이 한 45% 수준으로 가장 높은 기업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국제선 관련해서는 계속 잘 된다고 하니까 뭐 항공업계가 돌아선다면은 좀 이런 기업이 먼저 치고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아메리칸 항공에서 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도입하겠다 이야기하면서 그 AT&T랑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제 델타 항공이나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엔 각각 그 AT&T랑 이제 티모바일이랑 계약을 하면서 이 비아셋이라는 정지궤도 위성 운영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랑 이제 계약을 해서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는데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로부터 상당히 고도가 높은 데 있고 그리고 이제 스타링크를 이용하는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엔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이라고 해가지고 지구에서부터 이 비행 고도가 상당히 낮은 그런 이제 그 위성이거든요. 그런 게 이제 와이파이 속도가 훨씬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어쨌든 미국의 이 3대 대형 항공사 중에는 일단 뭐 델타하고 아메리칸이랑 다르게 유나이티드는 좀 스타링크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 점이 앞으로도 좀 차별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주가는 좀 변동성이 있기는 한데 근데 결국 만약에 경기가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공주들도 정말 달렸다가 지금 조정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거기다가 지금 경기 위축이니 아니니 그래서 여행을 덜 가니 아니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유가는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도의 불확실성만 유지가 된다면
바닥을 딛고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의 그 경쟁사 같네요. 피그마라는 곳에서 IPO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이게 피그마라고 좀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 디자인 개발 툴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상당히 이제 이번에 IPO를 한다는 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재 진행 중인 그 메타의 반독점 소송이랑도 좀 비슷한 결이 있습니다. 그 메타 플랫폼도 과거 페이스북 시절에 인스타그램이라는 엄청나게 위협적인 경쟁자가 등장하니까 그거를 이제 조기에 인수해가지고 완전히 그걸 뭐 시장을 독점해 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피그마라는 존재가 약간 그 과거의 인스타그램 같은 존재로 현재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도비가 이 피그마라는 플랫폼이 정말 가파르게 성장을 하면서 어도비의 뭐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앱을 이제 좀 위협하다 보니까 이제 재작년에 어도비에서 피그마를 그냥 인수해버리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거든요. 이게 200억 달러를 지출하면서 아주 거금을 들여 피그마를 인수하려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결국에 반독점 문제로 인하여 이게 피그마 인수가 불발돼서 이제 어도비에서 이 피그마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피그마가 이제 그 어도비가 탐냈던 이 피그마라는 기업이 현재 IPO에 좀 시동을 걸고 있는데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게 최근에 뭐 그런 클라르나나 뭐 스톱허브나 그런 최근에 좀 IPO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기업들이 전부 다 IPO를 시장 불확실성을 이유로 IPO를 다 딜레이하거나 뭐 IPO 취소하는 경우가 현재 빈번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이 상당히 불확실하다 평가받고 있는데도 이게 IPO 하겠다고 S1 파일을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기업에 가깝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기업이 엄청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는데 결국 뭐 지금 당장 이 기업이 IPO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인데도 이렇게 IPO를 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지는 걸 봐서는 확실히 피그마라는 기업이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 피그마가 좀 어도비의 그런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그런 디자인 툴 분야에서는 어도비를 파괴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또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피그마의 뭐 이제 매출 총익률도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거의 90%에 육박하는 수준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시장에 확실히 관심이 많은 기업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피그마가 상장하게 되면은 조금 어도비가 지금도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쩌면 이 피그마의 놀라운 성장률이 뭐 계속해서 실적으로 증명된다면 좀 어도비에 계속해서 좀 어려운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도 같이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이게 디자인 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챗GPT에 지금 CPU가 녹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림을 이제는 이제 AI로 그리는 시대가 됐는데 이게 괜찮을 것인지 약간 궁금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도비의 주가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뭐 피그마 같은 데도 사실 다 AI로 뭐 다 따라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어도비나 뭐 피그마나 그렇게 AI 시장에서는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데 근데 현직에 있는 그 이제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는 피그마를 훨씬 높게 쳐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이제 피그마랑 그 호주의 캔바 그렇게 두 개를 많이 쳐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무리 AI 시대여도 좀 AI와 함께 그렇게 진화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좀 피그마가 뭐 지금 당장은 이게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평가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뭐 계속해서 AI 시대도 진화할 만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감은 있고요. 근데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아직까지도 이게 증명을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때마다 결국 이 어도비란 기업에 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 AI를 통한 수익 성장률이 다시 가팔라지는 거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 그 어도비 PDF 관련한 이제 AI 어시스턴트는 조금 잘 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결국 어도비 뭐 편집 툴이나 약간 디자인 툴에서 쓰는 그 파이어플라이 관련해 가지고는 확실히 아직까지 성과가 계속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업체들이 하는 뭐 알리바바나 이제 메타에서도 만들고 있는 그런 AI 이미지 생성 모델이 그리고 또 비디오 생성 모델이 더 잘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모델 측면에서 좀 부족한 게 어도비 밸류에이션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어도비의 분명히 이제 PER 기준으로는 뭐 최근 10년 내 최하 수준은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다시 확장이 되려면은 좀 성장이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이제 성장이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확실히 조금 주가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어도비의 고점이 600달러대 초반인데 지금 300달러대 중반, 345달러에서 오늘 1.4% 빠지면서 거래가 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도비가 AI를 하려고는 하는데 성적은 나오지는 않고 있죠. 하지만
지난 10월에 발표됐던 것들을 되새겨 보면 상당히 지금 뭐 편집 툴이라든지 디자인 툴에서도 혁신적인 것들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속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익숙하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 상황. 지금 상당히 내려와 있는데 업사이드를 기대하고 들어가도 될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결국 어도비의 이제 주가 상승 트리거가 되려면은 결국 이제 AI를 통한 수익 성장률 가속화 그게 나와야 이제 다시 밸류에이션이 현재 사실 아예 그냥 과거 평균 대비해서 그냥 완전 지하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축소되고 있거든요. 어쩌면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사실상 뭐 필수 소비재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에 이 밸류에이션이 다시 정상화가 되려면은 뭐 앞으로 실적 발표 때 이걸 보여주면서 뭐 그때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할 텐데 근데 결국 이제 실적 발표 때 그걸 증명을 못하면은 현재 같은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조금 뭐 접근을 한다면은 실적 발표 당일에 뭐 이제 성장이 이 AI를 통해 가속화가 되고 있다 그런 게 이제 증명이 되면은 그때 뭐 그날 주가가 좀 상승했더라도 그때 이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내용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면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실적 발표까지 내용을 좀 잘 살펴보는데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US스탁의 성정모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저희 같은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 방송 편집하시는 분들, 방송 제작하시는 분들이 어도비 소프트웨어를 아주 기본적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다 쓸 줄 알잖아요. 그런데 네. AI 기능이라는 게 알게 모르게 쓰는 사람들, 쓰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베타라든지 업데이트가 조금씩 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 측면의 AI 기능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산으로 가는 것 같고 프롬프트를 넣으면 차라리 챗 GPT를 시키는 게 낫고 챗 GPT한테 프롬프트 자세하게 넣어주면 예. 요즘 기깔나게 그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도비가 선택한 것은 우리가 촬영한 것들, 만든 것들을 기반으로 뭔가를 추가적으로 해준다는 쪽을 선택했는데 네. 이제 세상이 그 사이에 발전을 해서 없던 걸 만들어 버리니까 그쪽이 빠르다. 그렇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 보여드렸었는데 메타에서 동영상에다가 목소리까지 입히는 AI가 맞다. 있었잖아요. 예. 그거 프롬프트 넣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 메타가. 네, 그 정도의 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가려면 도대체 어도비는 무엇을 내놔야 하는가? 약간 퀘스천 마크가 참. 찍히는 건 현실인 것 오늘도 같네요. 그래서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1.3% 빠지면서 146달러, 145달러 후반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어도비의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라든지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단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고요. 테슬라도 포함입니다. 자, MSFT, 마이크로소프트가 1.9% 빠지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팔란티어,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분위기 좋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2.3% 빠지고 있습니다. 오라클 1.7% 빠지는데 자, 오늘 오라클은 호재가 하나 있긴 했어요. 네. 미국 국방부와 이제 정률 계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얼마 전에 국방부 관련된 예산 삭감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네. 상당히 크게 빠졌었는데 이 정액제, 그러니까 정률 계약 대상자로 네. 분류가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섹터가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1.7% 빠지고 있습니다. 자, 관세의 정통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있는 애플 오늘 2% 빠지는 모습 가져가고 있고요. 아마존도 1.1% 이상, 테슬라 1.8%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월요일을 기준으로 데스크로스에 빠진 이후에 하루 정도 반등했지만 오늘 다시금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FTC와의 소송 재판이 시작된 메타 2.2% 빠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광고 관련된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구글은 반독점 관련 이슈가 계속 있습니다. 오늘 1% 이상 빠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미국 최대 반도체 3개 업체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KLA 코퍼레이션 셋 다 3%에서 4% 이상 빠진 흐름 가져가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6% 이상 급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도 2% 이상 빠지는 흐름 가져가고요. 자, 공급 제한을 선고를 또 받은 곳이 있죠. AMD입니다. 5.9% 또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인텔 2.6% 함께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업체들이 같이 수출 통제를 받는다는 게
사실은 이제 인텔이 미국 업체긴 하지만 여기도 첨단 반도체를 아주 안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수율이 떨어지고 예. 조금 그 나노의 숫자가 조금 크다 뿐이지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수출 통제 관련된 좀 리스팅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3단계 수출 통제를 앞서서 12월부터 했었죠. 1월 사이에 발표를 했죠. 이제 오는 5월 15일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그거를 시행을 할지 말지 혹은 축소할지 확장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 섹터에서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르는 섹터는 보험단이라든지 메디컬 장비 업체, 그다음에 오일 업체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소비단의 몇몇 업체들 이렇게 올라가네요. 네, 원유 재고 발표되고 나서 지금 네. 유가가 좀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는 것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현재 WTI 기준으로 2% 이상 올라가면서 1달러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WTI고요. 현재 62달러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함께 올라갑니다. 1.8%가량의 상승, 65.87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원유 재고 발표가 됐는데 예측치를 30%가량 상회한 지금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지금 원유 재고가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아야 하는 거겠죠? 지금 네. 약간 헷갈리는 것이 네. 시장에서 보는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인베스팅과 네. 블룸버그 발 통계가 다릅니다. 다르죠, 지금 숫자가. 네, 지금 블룸버그 발 통계는 전망치가 94만 배럴 수준이었고 지금 인베스팅에는 40만 배럴 전망치를 내놔서 네. 이제 갭이 큰데요.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반영하자면 블룸버그 쪽이 네.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예상치가 94만 배럴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게 50만 배럴 재고다. 네. 그러니까 재고가 줄은 거죠. 네. 재고가 줄은 측면에서 수요가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고 이 원유의 상승을 조금 더 가파르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네.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40만 배럴 예측치인데 블룸버그 예측치는 94만 배럴입니다. 그래서 요게 차이가 좀 있어서 시장의 반응을 봤을 때는 블룸버그 쪽이 조금 더 확실한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원유 관련된 에너지단에 있는 종목들의 상승폭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1% 이상의 상승 현재 예. 보여주고 있고요. 다이아몬드백이라든지 옥시덴탈 같은 종목들도 3% 이상의 상승, 코노코필립스 역시나 2.9% 상승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에너지단에 있는 종목들이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이제 시장 분위기가 영썩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채팅창에도 말들이 없으세요. 네, 뭐 뭐- 기술적인 취침을 많이들 그럼요. 하러 가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야식 얘기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종종 엔비디아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네. 또 저희 낮 시간에 애프터 월가에서 저희 장비디아 선생님 나오시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네. 엔비디아에 대한 흐름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엔비디아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네.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분 가량 남아 있는데요. 3대 지수 여전히 나스닥을 중심으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8% 이상의 약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투자 전략 더 잘 세워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미주라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일부 좀 정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따 다시 만나요. 다시 뵙겠습니다.